저는 이금수라고 합니다. 67세이고 현재 매출 수천억을 자랑하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시골 만신창이 초가집에서 태어나 발가락이 튀어나온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제가 이제는 세계 각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모두 이겨냈습니다. IMF 때는 회사가 망할 뻔했지만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뭉쳐 극복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 성공 스토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성공담이 아닙니다. 얼마 전 있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의 순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아들 민식이가 얼마 전 결혼을 하겠다고 허락을 구했을 때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상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강 사장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러시아의 한 광산 인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민식이가 제 집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거라. 민식이는 제 앞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순간 러시아 광산도 잊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강미란이라고 합니다. 올해 29이에요. 민식이가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맑은 눈빛을 가진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며칠 뒤 저희 집에서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6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유난히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강 사장 내외와 그들의 딸이 도착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미란이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단아하고 예뻤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에게서는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강 사장 부부는 제 집안을 둘러보며 놀란 눈치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죠. 식사 자리에서 미란이는 참 바른 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란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란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힘들지만 보람된 일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마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길모퉁이에서 강 사장 가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명 일식당 앞이었는데 한 노숙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며칠째 굶었습니다. 강 사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아유, 더러워. 여보, 얼른 가요. 강 사장 부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졌어. 경찰은 뭐 하는지. 두 사람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미란이가 걸음을 멈추고 노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미란아, 더러운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 얼른 이리 와! 강 사장 부부가 소리쳤지만 미란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노숙자에게 주었습니다. 근처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과 너무나 다른 미란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연기일까요? 우리 민식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자네 특수 분장 전문가 아는 사람 있나?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비밀이야.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한 특수분장 전문가가 제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거지로 변장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완벽하게 해주게.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난 저 사람들의 진심을 꼭 알아야겠어. 그렇게 변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특수분장으로 얼굴에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값비싼 양복 대신 낡고 더러운 옷을 준비했습니다. 김 실장은 멀리서 저를 보호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제가 직접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식이의 앞날이 걸린 일이니까요. 반드시 확인하고 말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특수분장을 하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이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분장은 완벽했습니다. 낡은 군용 담요와 종이박스로 자리를 만들고 앉았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긴장되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도 쿵쾅거렸습니다.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아예 얼굴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앞을 가렸습니다. 이봐, 칠수는 넘어 보이는 노숙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 자리를 잡아? 노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20년이야. 내가 이 자리를 지킨 게.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설쳐서 문제야. 당장 비키지 못해.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들,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왜들 이러세요? 서로 미워하면 안 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도 많이 힘드신가 봐요. 노인을 향한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자리가 많이 소중하시죠? 노인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하잖아요. 미란이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저녁 살 테니까 오늘은 같이 드시는 건 어떠세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내가 너무했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지팡이를 든 노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 자리가 할아버지 생계시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두 분이 같이 이 자리를 쓰시는 건 어떠세요? 미란이의 제안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보다는 둘이 의지가 될 것 같은데. 그녀의 말에 노인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용서하게.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어요. 이제 같이 저녁 드시러 가요.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감동이 일었습니다. 역시 민식이의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라면. 하지만 곧 이어질 일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미란이는 우리 둘을 근처 김밥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김밥 천국 유리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풍겨왔지만 주인과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이 우리를 옥죄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영업방해라도 될까 걱정되는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이가 용기 내어 앞으로 나서려는 찰나 찬바람과 함께 강 사장 부부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미란아, 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나와! 강 사장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코가 썩어서 떨어질 것 같네. 사모님은 코를 막으며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빨리 미란이나 끌고 나가요. 여기 있다간 우리까지 거지. 냄새 배겠어. 강 사장은 미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사모님은 손님들을 향해 연신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미쳤나 봐요. 라고 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분들도 다 사람이에요. 미란이가 울먹이며 저항했지만 강 사장은 더욱 거세게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사람이라고? 저런 쓰레기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강 사장의 말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앞으로 저런 것들이랑 어울리는 걸 한 번만 더 봤다가는 아버지, 그만하시라고요. 미란이의 절규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내가 누구 덕에 잘 살고 있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가 거지처럼 살면서 아버지 공부시켰다면서요? 그 말에 강 사장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미란이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당장 나가. 식당 안의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는 듯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다 가게 망하겠네. 당신 빨리 좀 해결해봐요. 사모님의 재촉에 강 사장은 미란이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망신을. 결국 미란이는 끌려나가듯 식당을 나갔고 노인과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미란이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꼭.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거칠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고 식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향해 눈치를 주었고 우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본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는 것을. 다음 날은 백화점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백화점 정문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엉덩이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김 실장의 정보대로 강 사장 부인이 자주 들리는 명품 백화점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거리는 한산했고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급 옷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되는 양피에 걸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명품 매장 직원들의 공손한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샤넬, 구찌, 에르메스 쇼핑백을 양팔에 한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부인,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녀 앞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가 어딜. 그녀의 비명에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경비 어디 없어요? 강 사장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백화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이런 거지를 어떻게 들여보내요? 여기가 어디라고? 보안 요원들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서 끌고 가요.
더럽게.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미란이가 백화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미란아, 너 또 이런 더러운 것들 편들 거야? 더러운 건 이런 행동이에요. 미란이는 보안 요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한테 뭔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쫓기만 하면 되나요? 너 어제도 모자라서. 네, 전 어제도 부족했나 봐요. 미란이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따뜻한 데서 주무세요. 강 사장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니? 제 정신이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와요. 미란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부끄러우신가요? 전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더 부끄러워요.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국어라는 일에도 익숙해진 저는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강 사장과 미란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봐요. 할아버지가. 그런 거지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술 취했겠지. 강 사장은 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는 팔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119!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강 사장은 발걸음을 멈추고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미란이는 노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아, 어디 가는 거야? 강 사장의 외침이 허공에 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노인은 폐렴 증세였습니다. 치료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간호사의 말에 미란이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날 밤 변장한 채로 병실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동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노인과 저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취객들이 하나 둘 지나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강 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그는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전부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에! 강 사장의 욕설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미란이가! 그는 갑자기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더러운 늙은이들!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마! 그러더니 발길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중심을 잃은 그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버지! 멀리서 미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바로 뒤에는 민식이가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민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식 씨, 안 돼요. 미란이가 민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요, 미란이. 안 됩니다. 미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러시는 건 절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미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버진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녀는 쓰러진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요즘 회사 일도 힘드시고. 강 사장은 딸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미란아, 내가 왜 이러는지 아니? 네, 아버지.
너만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알아요, 아버지. 민식이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이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미란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강 사장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돈 많은 집 자제하고 결혼한다고 나는. 그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들어가요. 미란이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민식 씨, 죄송해요. 오늘 본 걸 잊어주시면 안 될까요? 민식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거리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제 정체를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란이, 그녀가 보여준 효심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사장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 많은 집 자제하고 결혼한다고. 이제는 모든 걸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제 집무실로 향하는 내내 저는 이번 시험의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강 사장 가족이 1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실장, 우리 민식이가 알고 있을까? 아마도 어제 일을 목격한 후로 짐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군. 김 실장은 제가 시킨 대로 강 사장 가족을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짓 차림 그대로 소파에 앉아있던 제 모습을 본 강 사장 부부는 즉시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런 더러운 거지가 어떻게? 김 비서. 이게 무슨 일이죠? 당장 보안실에 연락하세요. 강 사장의 고함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을 뵈러 왔는데 이런 거지한테 시간만 뺏기겠네요. 사모님은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하게 퍼지잖아요. 빨리 내보내요. 미란이는 부모님의 태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강 사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돈이 전부입니까? 제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하시나 보죠. 강 사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자, 그럼 이제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죠. 저는 천천히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미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하셨죠. 하지만 강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란아, 그만 나와. 이런 더러운 놈하고 말도 섞지 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보안실에 연락하겠소. 저는 천천히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방문이 닫히고 5분 후 고급 정장 차림의 제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사장 부부의 얼굴이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아, 아버님. 사모님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군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강 사장 부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지금도 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에 두 사람이 흠칫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더럽다며 쫓아내려 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저희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셨죠? 우리 민식이와 결혼시키면 당신들도
이런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강 사장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절대 그런 뜻이... 거짓말 하지 마시죠. 제 음성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노숙자한테 했던 그 모욕적인 말들, 백화점에서의 그 오만방자한테도 어제 밤술에 취해 했던 그 행동까지, 그게 바로 당신들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강 사장 부부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런 속물들에게 우리 민식이를 맡길 순 없습니다. 아버님, 미란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녀의 눈에는 부모님을 향한 연민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모님을 떠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은 많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계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 돈 앞에서 인간성을 팔아먹은 걸 후회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절 사회복지사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셨어요. 강 사장이 딸의 발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미란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돈 때문에 이성을 잃었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민식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식이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제 그 일을 보고 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식이는 미란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란 씨,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강 사장 부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두 분의 본심을 이제야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강 사장 부부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같은 것들은...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강 사장님, 제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런 시험을 한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제 눈빛이 강 사장 부부를 향했습니다. 우리 민식이가 앞으로 살아갈 50년의 시간이 걱정되어서입니다. 아들의 앞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천천히 미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험을 통해 더 큰 걸 보았습니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모의 잘못된 모습까지도 품을 줄 아는 효심을. 미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식아,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선택이 옳았다. 하지만 강 사장님,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의 지난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 사장 부부의 어깨가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거지라고 무시하고 더럽다며 내쫓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죠. 그런 당신들에게 우리 민식이를 맡길 순 없습니다. 사모님이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이가 있기에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이 먼저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 한치의 거짓도 속임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돈 때문에 하는 거짓 행동이라면.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란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진정으로 변화하실 수 있도록.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식이가 미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이, 우리 함께... 강 사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한 말씀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저
저는 사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무시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약자를 짓밟는. 사모님도 남편 옆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란이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어머님 손잡고 결혼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요? 강 사장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잊고 있던 걸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보니 전 그동안의 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더군요. 아버님, 강 사장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 되어 있었는지. 돈이 전부라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를 재산으로만 판단했던 그런 제게 이런 귀한 시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모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고 보안 요원까지 부르면서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이 되어 있었네요. 미란이는 조용히 부모님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예전의 그 마음으로. 그때였습니다. 민식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민식이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우리 미란이의 부모님을 시험하시다니.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가 이렇게 성장해 있을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 전 이제 확신합니다. 민식이는 미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민식이가 강 사장 부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법을. 강 사장 부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식이, 이런 못난 사람들을 용서해 주다니.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강 사장 부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지켜보겠습니다. 당신들의 진정성을, 변화하는 모습을.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만남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민식이와 미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너무하십니다. 미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한가?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당신들이 열흘 동안 내게 보여준 모습은 그것보다 더했습니다. 6개월 후 당신들이 진정으로 변화했다고 판단되면 그때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강 사장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간 강 사장님은 직원들 월급을 2배로 올리십시오. 네. 하지만 그러면 회사가 망할까봐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하셔야겠죠. 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동안 모아둔 명품 가방과 보석을 모두 팔아 기부하시시오. 어머나. 사모님이 자리에서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제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노숙자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제가 열흘 동안 겪었던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강 사장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6개월의 시험을 마치고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던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깨끗이 차려입은 그는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미란이를 향해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내 인생의 은인이요. 당신 덕분에 이젠 나도 새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란이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장면에 잠시 놀랐지만 곧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결혼식장 전체를 울리며 점점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고 그는 꽃다발을 미란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준 날, 나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어.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 이제 나도 일자리를 구했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것이오. 이야기를 들은 하객들은 더욱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이었지만 그날의 감동은 결혼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쳤던 그 순간, 결혼식장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변모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인연과 따뜻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자리 그 이상이구나.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야. 미란이와 그녀의 배우자는 그날 사랑과 감동으로 가득 찬 순간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결혼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강 사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조차 늘 위압적이던 그는 이제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그저 부리는 존재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며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강 사장님이 정말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원을 활용해 노숙자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강 사장은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숙자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강 사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듯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 센터의 재산의 10%를 기부했습니다. 물론 제 10%가 강 사장 재산의 절반보다 훨씬 많지요. 한편 미란이 또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팀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노숙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이의 팀은 단순히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재능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매달 약 100명씩의 노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원센터와 사회공헌팀이 함께 이뤄낸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이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건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강 사장과 미란이의 노력은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원센터는 이제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노숙자들의 심리 상담, 건강관리, 기술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진정한 자립을 돕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 전 한 직원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는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로 가득 차 있었고 읽어 내려갈수록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다름 아닌 제가 과거 구걸하는 척하며 만났던 노숙자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사장님, 제 아버지가 인생의 희망을 되찾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자랑하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고 사장님께는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노숙자 할아버지와 나눴던 짧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단지 한 사람을 시험해 보기 위해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 짧은 인연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가족의 삶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사장님께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작은 손길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묵묵히 생각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받은 감사의 편지는 제 삶에 있어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곁에 두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 다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다. 이제는 매년 이날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거지로 변장합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옷을 걸치고 거리로 나섭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제가 변장하고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리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삶을 느끼고 그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잃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단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깊은 공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란이와 민식이도 이제 매년 이 특별한 날을 함께합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단순히 따뜻한 밥상 앞에 모이는 것뿐 아니라 거리로 나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진심을 전합니다. 미란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민식이는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이웃들은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과 작은 관심이 쌓이자 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저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매년 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단지 물질적인 도움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과 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특별한 날을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매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느낀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변화 속에서 저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이 특별한 날이 올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따뜻한 전통이자 소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그 사랑과 나눔의 의미는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흐르는 물가도 같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히, 때로는 거세게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요. 제 이름은 박금철입니다. 올해로 6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중견그룹을 이끌어왔습니다. 30년 전 제 아내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외동아들 지혁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지혁이는 건실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 기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게 미역국을 끓여준 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혁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빠, 엄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잘 지내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죠.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지혁이는 제 기대 이상으로 회사를 잘 이끌어 주었고
이제는 그룹 부회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3년 전 시국이 안 좋을 때 과감한 결단으로 온라인 사업을 확장한 것은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갈 때 우리 그룹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3개월 전 지혁이가 제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래, 무슨 일이냐?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순간 저는 책상 위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신데? 한미래라고 우리 회사 마케팅팀 과장입니다. 지혁이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미래,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력이 떠올랐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MBA까지 마친 수재였죠. 아, 몇 달 전 신제품 론칭 때 프레젠테이션을 맡았던 직원 말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도 칭찬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녀를 칭찬했었죠. 당시 신제품 발표회에서 그녀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언론에서도 호평이 쏟아졌었죠.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칭찬이 제 아들의 인생을 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지혁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제 친구가 사기 결혼으로 모든 재산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가끔 한숨을 쉽니다. 그 일을 겪으며 저는 다짐했었죠. 우리 지역이만큼은 그런 일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한미래, 과장에 대해 조사해봤나? 네, 회장님.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모았습니다만 뭔가 걸리는 게 있나? 화려한 SNS 활동이 눈에 띕니다. 수입 대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매달 몇백만 원대의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 호텔에서 자주 파티를 여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급 연봉으로 그런 생활이 가능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일반 공무원 출신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단순한 조사로는 그녀의 진면목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구두 닦기로 변장하여 그녀를 직접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30년 전에도 나는 노점상으로 변장해서 경쟁사를 조사했었다네. 그래도 이번엔 걱정 말게. 이번에도 성공할 걸세. 그렇게 저의 위험한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실제 구두 닦기 노인을 찾아가 3주 동안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은퇴한 교사라고 속였습니다. 구두약 바르는 법부터 광내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우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그런가요? 아직 멀었는데. 아니에요. 이제 제가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할리우드에서 일했던 분장 전문가도 고용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특수 분장용 실리콘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매일 2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괜찮아. 완벽해야 하니까. 그럼 이제 수염을 붙여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겁니다. 오, 정말 자연스럽군. 피부 주름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67세가 아닌 75세로 보이게요. 좋아. 더 늙어 보이는 게 좋겠어. 흰 수염을 붙이고 피부를 태우고
가발도 썼습니다. 특수 제작한 의치도 했습니다. 허리도 굽히고 걸음걸이도 바꿨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시겠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완벽한 구두 닦기 노인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하군. 내가 봐도 모르겠어. 회장님, 목소리도 조금 변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목에 힘을 주시고 조금 떨리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미래가 일하는 우리 회사 본사 근처의 한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어김없이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 중에는 제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고 저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계열사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한미래는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출근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화려한 옷차림, 완벽한 메이크업까지. 하지만 제게는 한 번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준비하지 못한 직장인들이 우르르 뛰어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미래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구두 좀 닦아주세요.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명품 구두가 제 눈앞에 놓였습니다. 네네, 곧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두를 닦는 동안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이번 주말에 시간 안 될 것 같아. 친구 결혼식이 있거든.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혁이와의 통화였기 때문입니다. 응, 미안해. 다음 주말에는 꼭 시간 내도록 할게. 그래도 오빠가 보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한미래의 달콤한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구두를 닦으며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구두 바닥에 붙어 있는 고급 레스토랑 스티커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프렌치 레스토랑 중 한 곳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충격적인 사진들이 제 핸드폰으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한미래가 낯선 남자와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상대방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인가? 땡땡그룹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그룹은 우리보다 더 큰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온 시각이 자정이 넘었습니다. 사진은 네, 모두 확보했습니다. 좀 더 조사해보게. 이미 조사해봤습니다. 두 사람 최근 한 달간 5번 만났습니다. 뭐라고? 모두 늦은 시각이었고 호텔로 이동한 날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켜보게. 네, 회장님. 다음 날도 저는 변함없이 구두 닦기 일을 했습니다. 한미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당당하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지혁이와 마주칠 때면 사랑스러운 미소도 지어 보였죠.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드시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리라. 우리 지혁이를 지켜내리라. 아저씨, 오늘도 구두 좀 닦아주세요. 네네, 곧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에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구두를 닦으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실체를 파헤치리라.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조사는 지금부터라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비가 내린 그날 이후 저는
한미래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사면서 거스름 돈을 모아 거리의 노인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저도 한 번은 그 돈을 받아보았죠. 할아버지,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녀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항상 그랬죠. 하지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우연히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미래가 회사 청소 아주머니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요? 지난번에 분명히 커피를 쏟으셨잖아요. 그건 아주머니가 제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닦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 제가 치료비라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미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본인 일이나 잘하세요. 이런 일로 절 귀찮게 하시면 가만 안 있어요. 청소 아주머니는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미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한 발걸음으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5,500원입니다. 여기 10,000원이요. 거스름 돈은 기부함에 넣어주세요. 그녀의 선행이 SNS에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였죠. 며칠 뒤 한 여직원이 제게 구두를 맡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구두 좀 닦아주세요. 구두를 닦는 동안 그녀는 옆자리에 앉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봐. 응. 과장님이 너무 힘들게 해. 매일 야근하고 다른 팀 가고 싶어도 이직 추천서를 안 써주시겠대.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닦으며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아, 네. 할아버지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텐데 많이 힘드네요. 이 나이 먹고 보니까 한숨 쉬는 젊은이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이중적이에요. 사람들 앞에선 착한 척하면서 그러시구나. 아침마다 거스름돈 기부하는 것도 다 보여주기식이에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아, 그 예쁜 아가씨 말씀이신가요? 네. 예쁘긴 한데 속이 너무 달라요. 제 친구는 3개월 동안 매일 밤 12시까지 야근하다가 결국 퇴사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저희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퇴근하면 바로 호텔 라운지로 가더라고요. 호텔 라운지요? 네. 거기서 재벌 2세들 만난다는 소문이. 그날 저녁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미래의 회사 생활을 조사해봤나? 네, 회장님.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상사들에게는 지극정성이고 후배들에게는 폭군이더군요.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최근 1년간 그녀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8명입니다. 8명이라고?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재산 내역을 몰래 조사하고 다닌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뭐라고? 회사 재무팀 직원에게 돈을 주고 부회장님의 주식 보유 현황과 부동산 내역을 입수하려 했더군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더 있나? 네, 우리 그룹의 지분 구조와 상속세 현황까지 조사했더군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지혁이를 향한 달콤한 미소도 저를 향한 공손한 태도도 모두가 가면이었던 거죠.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움직이지 마라. 네. 더 큰 증거가 필요해. 증거는 확실할수록 좋은 법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 앞에서 구두를 닦아달라며 미소 짓는 한미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의 가면이 벗겨질 때가 올 텐데
한미래의 과거도 조사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고 온 자료를 보며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약혼 이력을 찾았습니다. 약혼이라고? 네, 2번이나 재벌가 자제들과 약혼했다가 파혼했더군요. 첫 번째는 중견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부사장의 아들이었고요. 파혼 이유가 뭐지? 모두 더 큰 상대가 나타나자 헤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약혼자보다 더 큰 기업의 자제가 나타나자 파혼을 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이 차례라는 거겠죠. 더 역겨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를 보면 호화로운 삶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올리는 해외여행 사진들, 매일 밤 들르는 특급 호텔 라운지,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 인증샷까지. 하지만 지역이와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오빠, 나 시장에서 산 원피스 어때요? 2만 원밖에 안 했는데 오빠가 비싼데 데려가려고 하는데 난 편한 길거리 음식이 더 좋아요.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연기에 우리 지역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래 씨는 정말 순수해요. 허영심도 없고. 지역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 곧 이 모든 거짓말이 밝혀질 텐데 그때 우리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니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는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한미래가 평소처럼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구두 좀 닦아주세요. 네, 곧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손이 좀 떨렸습니다. 밤새 지켜본 그녀의 행적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다 실수를 했습니다. 구두약이 그녀의 명품 구두 옆면에 살짝 묻어버린 것입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산 350만 원짜리 구두인데요? 죄송합니다. 아저씨가 이거 변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깨끗이 닦아드리면 닦아도 안 지워질 것 같은데요? 이런 명품 구두를 어떻게 닦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구두는 350만 원짜리라고요. 350만 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당장 변상하셔야죠. 그게 아저씨 같은 구두 닦기가 어떻게 이런 고급 구두를 다루시겠다고 한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구두를 망가뜨려 놓고 어쩔 거예요? 아가씨,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옆에 있던 회사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세요? 아저씨가 제 구두를 망가뜨렸잖아요. 아니, 그래도 연세 드신 분한테. 연세 드셨으면 이런 일 하시지 말았어야죠. 실수할 걸 아시면서. 한미래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당장 변상하시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시든지. 진정하세요. 과장님. 그녀의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넌 왜 끼어들어? 네 일이나 신경 써.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그 정도면 됐지 않나요? 구두약 자국인데 닦으면 지워질 텐데. 아니, 저렇게 무시해도 되나? 한미래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구두 닦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시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안 되겠어요. 도저히 못 참겠네요. 신고해야겠어요. 잠깐만요. 저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변사하겠습니다. 뭐요? 아저씨가 350만 원을?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새 구두를 사시죠.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정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정도면 되겠죠? 그제서야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자리를 뜨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로 우리 며느리감이 될 수 없다고. 돈 앞에서 예의도 품위도 잃어버리는 모습, 약자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태도, 그리고 카드 한 장에 돌변하는 이중성까지. 이제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제 비서실은 한미래의 과거를 파헤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한미래가 6개월 전부터 회장님 가문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건넨 자료를 보며 저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SNS 비공개 메시지들, 통화 내역, 그녀의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뭐라고? 매일 아침 드시는 커피숍부터 자주 가시는 레스토랑까지 모두 조사했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자를 찾았습니다. 한미래의 전 친구였던 김은주.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미래가 너무 악랄해요. 자세히 말해주시겠어요? 처음엔 저도 도와줬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인생 역전하고 싶다고 할 때 그래서요? 미래가 박지혁 부회장님을 목표로 정했어요. 재벌 서열도 다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했죠? 먼저 부회장님 취향을 조사했어요. 좋아하는 음식, 즐겨 읽는 책, 심지어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까지. 그리고요? 그 카페, 부회장님이 매일 아침 가시는 거기서 일부러 책을 읽는 척했어요.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 계획된 거였어요. 부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작가의 책을 들고 있다가 말 걸어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입사도 부회장님 때문에 지원한 거예요. 뭐라고요? 원래는 다른 회사 다녔거든요. 우리 회사로 이직한 것도. 전부 계획된 거였군요. 네. 이제야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요. 왜 이제서? 미래가 제 약점을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김은주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혁이를 향한 헌신적인 모습도, 수수한 옷차림으로 검소한 척하던 것도, 가끔 실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지혁이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것도, 모든 게 철저한 계산이었다는 것을.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 네. 이제 우리 아들을 만나봐야겠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혁이를 불렀습니다. 집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곧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그래, 앉아라. 지혁이가 의자에 앉자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거라. 한미래와 다른 남자가 만나는 사진,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주고받은 문자 내용, 통화 내역, 그리고 그녀의 전 친구의 증언 영상. 지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더 있다. USB를 연결하자 모니터에 영상이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구두 닦기로 변장했던 그날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 속에서 한미래는 노인의 실수에 폭발하듯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아저씨 같은 구두 닦기가 어떻게 이런 구급 구두를 다루시겠다고 한 거예요? 연세 드셨으면 이런 일 하시지 말았어야죠. 그녀의 막말과 고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구두 닦기가 아버지? 그래, 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그녀의 진짜 모습이다. 저는 정말 믿었는데. 아들의 흐느끼는 모습을 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다 처리하마. 지혁이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널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구두 닦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제 작은 의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장할 필요가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을 직접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도 위선적인 모습도 모두요. 특히 한미래라는 여자의 이중성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믿었던 첫 만남부터 지혁이를 향한 달콤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아침 9시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한미래가 또다시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구두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구두 좀 닦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만했습니다. 지난번 그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굴더군요. 심지어 어제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혔는데도 말입니다. 네, 곧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두를 닦기 시작하면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박지혁 씨 아시나요? 순간 그녀의 발이 움찔했습니다. 주변을 스쳐 지나가던 회사 직원들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네, 그분을 어떻게? 아가씨가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구두를 닦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다른 남자분과 호텔에 가시던데 뭐라고요? 그저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시고. 한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백화점에서 명품도 사시고. 그건 어떻게? 과장님 월급으로는 힘든 금액 아니었나요? 이제 그녀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저는 천천히 손을 올려 수염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모자도 벗었습니다. 주변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한미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회장님. 그래, 바로 그 박지혁의 아버지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앉아라. 제가 옆 의자를 가리키자 그녀는 힘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주변은 완전히 사람들로 둘러싸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설명은 됐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오해일까? 화면에는 그녀가 여러 남자들과 만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그럼 이것은? 이번에는 그녀가 지혁이의 재산을 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들. 아니면 이건? 그녀의 전 약혼자들과의 사진.
더 큰 상대가 나타나자 파혼했던 기록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넌 그동안 충분히 많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어.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미래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넌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정말 둘째, 넌 우리 가문의 재산만 노렸지. 그건 셋째, 다른 남자들과 만나면서까지 이중 생활을 했고. 한미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약자를 무시하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너의 인성. 회장님, 그건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저도 반성하고. 반성. 넌 지금도 연기하고 있잖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단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지역 오빠만이라도 제가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넌 이미 우리 아들에게 모든 걸 들켰어.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역 씨가요? 어제 모든 증거를 봤다. 그 순간 한미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불쌍한 부회장님. 역시 겉모습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였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3개월간의 긴 연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 변장도 그녀의 가면도 모두 벗겨진 이 순간,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어쩐지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제 우리 지역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역이는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아들이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지역이가 제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이제 좀 괜찮아졌느냐? 네. 지역이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려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이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장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란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너가 그걸 안다면 이제 됐다. 그날 이후 지역이는 회사 일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업무에 더욱 집중하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내기 시작했죠. 직원들과의 소통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와의 데이트 때문에 일찍 퇴근하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직원들과 함께 야근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오, 어떤 내용이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건데요. 일에 파고드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지역이에게 필요한 전환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걱정됐지만 이는 분명 필요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법이니까요. 한미래의 실체는 회사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도망치듯 회사를 떠난 그날 이후 그동안 침묵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장님 때문에 매일 밤 울면서 야근했어요. 저희 팀 신입사원은 결국 우울증 걸렸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특히 그녀가 괴롭혔던 후배들이 용기를 내어 그동안의 일들을 폭로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인격 모독, 사적인 심부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수정 요구. 모든 것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장님이 시킨 일은 무조건 새벽에 끝내야 했어요. 실수라도 하면 다음날 아침 회의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셨죠. 제가 만든 기획안을 자기 것처럼 발표하고 심지어 회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회사 임원과 만나면서 우리 회사 정보를 넘겼다더라고요. 퇴근 후에 경쟁사 사람들과 자주 만났대요. 결국 그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사직서를 쓸 기회조차 없었죠. 누군가 말하길 그날 이후 그녀는 지방으로 내려가 새 삶을 산다고 하더군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쩌면 그녀에게도 이번 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회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괴롭힘 당하던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고 팀워크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때로는 이런 폭풍이 지나가야 맑은 하늘이 보이는 법인가 봅니다. 인생이란 게 참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니까요. 1년이 지난 뒤 지혁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서였죠.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혁이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카페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더군요.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소박하지만 따뜻한 데이트였습니다. 제가 몰래 조사해 보니 정말 순수하고 바른 성품을 가진 아이더군요. 부모님은 평범한 공무원이었고 그녀도 작은 도서관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SNS도 거의 하지 않았고 통장 잔고도 매우 건전했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선생님, 이 책 재미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무슨 책 읽어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니 더욱 안심이 되더군요. 이번에는 구두 닦기로 변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도서관에 들러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책 정리하는 모습,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늦게까지 남아 청소하는 모습, 모든 것이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도 노인분들을 위해 책을 배달해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보상도 없는 곳에서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혁이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우리 가문의 재력을 알고도 오히려 겁을 내더군요. 저는 과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집안에. 무슨 소리냐? 너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될 거다. 그녀의 순수함이 더욱 빛나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약혼식 날
그녀는 작은 꽃다발만 들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이게 가장 예쁘구나. 결혼 준비 과정도 소박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과하지 않은 것으로 골랐고 청첩장도 직접 손으로 썼죠. 하객 명단도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만 채웠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가 직접 축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두 닦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두 닦기로 변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는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지만 잠시 말을 멈추고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교훈이 있었죠. 진정한 사랑은 위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 순수한 마음은 그 자체로 빛난다는 것. 이제 우리 며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키우다가 이제야 받게 된 소중한 선물 같았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둘이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완성되었구나. 이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번만큼 깊은 깨달음을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난 주말 지역인의 가족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끓여온 된장찌개 맛이 어찌나 좋던지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구두 닦기 노인으로 변장했던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 앞에서 굽실거리는 사람들, 약자 앞에서 거만해지는 사람들, 카메라 앞에서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모습도 보았죠. 매일 아침 노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던 경비 아저씨, 힘들어하는 동료의 어깨를 두드려주던 직원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주던 학생들, 작은 친절에도 꾸준히 감사하다고 인사하던 청소 아주머니, 매일 아침 구두를 닦으며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던 단골 손님들, 그들에게서 본 진실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지금도 가끔 그때 썼던 구두 닦기 도구들을 보며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곤 합니다. 그 도구들은 제 서재 한켠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낡은 의자, 바래진 앞치마, 다른 솔. 이제는 녹이 슬었을 구두약 통과 곳곳이 해진 수건까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담긴 보물들입니다. 얼마 전 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구두 닦기 일이요? 아니, 너의 행복을 지킨 일이지. 며느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인다고 합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복받은 거지. 이제 저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혁이에게 물려주고 저는 시골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고요. 며느리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시고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구두 닦기 노인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인생이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한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손길이 있어 세상은 더욱 빛나고, 그분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있어 우리 사회는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니까요. 구두를 닦는 일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닦는 일이었고, 세상을 더 반짝이게 만드는 소중한 손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출근길 직장인의 한숨 섞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지친 발걸음을 위로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구두 닦기 어르신들이 매일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청소를 하시는 분들, 경비를 서시는 분들, 길거리를 쓸고 계신 분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숲의 나무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피워내는 작은 꽃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기를. 돈과 권력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세상. 그것이 제가 구두 닦기 노인으로 살았던 3개월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그것이 제가 남은 생을 바쳐 이루고 싶은 마지막 꿈입니다.